현재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 생활들을 소설처럼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평양 만수대의사당 지하 사무실에서 나는 오늘도 명단을 들여다본다. 해외 동포 사업국 실무 담당자로서 15년을 보냈지만 최근 몇 년간의 변화만큼 당혹스러운 시기는 없었다. 책상 위 서류철에는 일본에서 보내온 최신 통계 자료가 놓여 있다. 조선적 동포 수가 2만 3천 명. 불과 20년 전만 해도 그 10배가 넘었는데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고 있다. 사무실 형광등 불빛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내 얼굴이 어렴풋이 비친다. 50을 바라보는 나이, 벌써 백발이 섞이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총련 간부로 일하셨던 그 시절을 기억한다. 일본에서 태어나 자란 나는 21살의 유학생 자격으로 김일성 종합대학에 들어왔고 졸업 후 이 자리에 배치되었다. 돌아가지 않기로 선택한 순간부터 나는 두 세계 사이의 중간자가 되었다. 최근 원수님께서 제1동포 청소년들에게 유난히 관심을 보이신다. 작년 설 명절 공연단을 직접 만나셨고 올해도 다시 초청 준비를 진행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나는 그 의도를 안다. 아니, 안다고 믿는다. 조총련 간부들 대부분이 선대 수령님 시절 사람들이다. 원수님께서는 새로운 세대가 필요하신 것이다. 당신과 함께 자랄 충성스러운 젊은이들. 그러나 현실은 그리 간단치 않다. 서류를 넘기며 나는 한숨을 쉰다. 조선학교가 160개에서 87개로 줄었다. 학생 수는 3만 명에서 4천 명으로. 숫자가 말해주는 이야기는 명확하다. 제1동포 사회가 무너지고 있다. 아니, 변화하고 있다. 많은 동포들이 한국 국적을 택했다. 일본 국적을 받은 이들도 있다. 조선적을 유지하면 해외여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취업도 어렵다. 이해한다. 나라면 어땠을까? 만약 내가 일본에 남았더라면. 전화벨이 울린다. 선전선동부에서 걸려온 전화다. 내년 설 공연 준비 상황을 보고하라는 내용. 나는 익숙하게 답한다. 예술단 명단 확정, 숙소 배치 계획 수립, 공연장 예약 완료.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다시 명단을 본다. 이번에 올 학생들 중 상당수가 조선학교 교사나 총련활동가의 자녀들이다. 충성도가 검증된 가정. 안전한 선택. 그러나 내가 정말 궁금한 것은 따로 있다. 이 아이들이 평양의 거리를 걸으며 무엇을 느낄까? 원수님과 기념사진을 찍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을까? 부모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겠지만 아이들은 다를 것이다. 일본에서 태어나 자란 이들에게 이곳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나라일 뿐 자신의 나라는 아니다. 그들은 일본어로 생각하고 일본 텔레비전을 보며 일본 음식을 먹는다. 치마 저고리를 입으라고 해도 거리에서 놀림받을까 두려워 입지 않는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낡은 사진첩이 하나 있다. 아무도 모른다. 오사카에서 보낸 어린 시절 사진들. 조선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찍은 사진. 아버지와 함께 교토 여행을 갔을 때의 사진. 그리고 대학 입학 직전 친구들과 마지막으로 가라오케에 갔을 때 찍은 사진. 모두 웃고 있다. 그때는 몰랐다. 그것이 마지막이 될 줄. 평양에 온 후 나는 한 번도 일본에 돌아가지 못했다. 돌아가지 않았다고 해야 정확하다. 선택의 문제였으니까. 어머니는 10년 전 돌아가셨다.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 아버지는 지금도 오사카에 살고 계시지만 연락이 끊긴 지 오래다. 나를 배신자로 여기실까? 아니면 애국자로 여기실까? 알 수 없다. 밤이 깊어간다. 사무실 창밖으로 만수대 언덕의 동상이 어둠 속에서도 웅장하게 솟아있다. 나는 서류를 정리하며 생각한다.
다음 달이면 또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이곳에 올 것이다. 그들은 원수님을 만나고 평양의 거리를 구경하고 친척들을 방문할 것이다. 그리고 돌아갈 것이다. 일본으로, 그들의 진짜 집으로. 나는 그들을 부러워하는가? 아니면 불쌍히 여기는가? 잘 모르겠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원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 제1동포 사회의 재강화, 새로운 충성 세대의 양성, 그런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세상이 변했다. 사람들도 변했다. 국경을 넘어 정보가 흐르고 젊은이들은 스마트폰으로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치고 치마저고리를 입으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러나 나는 내일도 출근할 것이고 보고서를 작성할 것이며 계획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할 것이다. 그것이 내 일이니까. 그것이 내가 선택한 삶이니까. 사진첩을 다시 서랍 깊숙이 밀어넣는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불을 끄고 사무실을 나선다. 복도는 고요하고 내 발자국 소리만이 메아리친다. 영은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학교 친구들은 나를 에임이라고 부른다. 16살. 도쿄 조선학교 고등부 2학년. 다음 달이면 평양에 간다. 예술단 일원으로 설 명절 공연에 참가하는 것이다. 선생님들은 영광이라고 했고 엄마는 울먹였으며 아빠는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솔직히 말하면 복잡하다. 가고 싶기도 하고 가기 싫기도 하다. 평양이라는 도시가 궁금하긴 하다. 할머니가 태어난 곳이고 엄마가 어렸을 때 살았던 곳이니까. 하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하다. 뭔가 잘못할까봐, 실수할까봐, 기대에 못 미칠까봐. 우리 집은 3대째 총련 활동을 해왔다. 할아버지는 전설 같은 분이셨다고 한다. 조총련 도쿄본부에서 평생을 일하셨고 김일성 주석님을 직접 뵌 적도 있다고. 아빠는 조선학교 교장 선생님이시고 엄마는 조선학교 음악교사다. 오빠는 조선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총련 청년부에서 일한다. 나도 당연히 그 길을 걸을 거라고 모두가 생각한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중학교 때까지는 방에 누워 천장을 본다. 스마트폰 화면에는 인스타그램이 열려 있다. 도쿄 시내 일본인 고등학교 친구들의 사진이 올라온다. 카페에서, 가라오케에서, 쇼핑몰에서 찍은 사진들. 그들은 자유롭다. 나도 치마저고리를 벗으면 그들처럼 보인다. 실제로 학교 밖에서는 거의 입지 않는다. 예전에 전철에서 치마저고리를 입고 있다가 낯선 아저씨한테 험한 말을 들었다. 북한 스파이냐고. 엄마가 화를 내셨지만 나는 그때부터 조심하게 됐다. 조선학교는 좋다. 친구들이 있고 선생님들도 다정하시고 모두가 나를 이해한다. 하지만 좁다. 우리끼리만 모여 있으면 세상이 작아지는 느낌. 일본 사회에서는 여전히 우리를 다르게 본다. 대학 진학도 복잡하다. 조선 대학교에 가면 편하겠지만 일본 대학에 가고 싶은 마음도 있다. 하지만 그러면 가족을 배신하는 것 같고 다음 주면 평양행 준비를 시작한다. 예술단 연습이 강도 높게 진행될 것이다. 노래와 춤, 악기 연주까지. 나는 가야금을 맡았다.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주셔서 꽤 잘 친다. 공연 때 실수하지 않을까 벌써부터 긴장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김정은 원수님을 뵐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작년에 갔던 선배들이 원수님과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한다. 그 사진을 학교에서 봤다. 선배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나한테 원수님은 교과서 속 인물이다. 존경해야 하는 분이고 우리 민족의 지도자시지만 실감이 안 난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보는 모습이 전부다. 만약 정말로 뵙게 된다면 어떤 기분일까? 선배들한테 물어봤더니 유명인 만난 기분이라고 했다. 아이돌 콘서트 같은 거냐고 물었더니 웃으면서 비슷하면서 다르다고 했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친한 친구 유리는 이번에 같이 못 간다. 부모님이 한국 국적이라서. 유리네는 3년 전에 국적을 바꿨다. 유리 아빠가 사업을 하시는데 조선적으로는 해외 출장이 너무 어렵다고. 유리는 여전히 조선학교에 다니지만 뭔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진다. 그 애는 이제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한국에도 갈 수 있고 다른 나라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 나는 조선적이라 제약이 많다. 가끔 생각한다.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일본인이 아니라고 배운다. 북한이 우리 조국이라고 배우는데 가본 적도 없다. 한국말보다 일본어가 훨씬 편한데 우리 민족이라고 한다. 정체성이 뭔지 헷갈린다.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엄마는 슬픈 표정을 지으시며 그래서 민족 교육이 중요한 거야라고 하셨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평양에 가면 뭘 보게 될까? 선배들 말로는 깨끗하고 웅장한 도시라고 한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본 사진들은 좀 달랐다. 물론 그게 다 진짜인지는 모르겠다. 거짓 정보도 많다고 들었으니까. 직접 보고 판단해야지. 그리고 친척들도 만난다. 엄마의 사촌 동생이 평양에 산다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지만 가족이라고 한다.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다가 문득 생각한다. 평양에서는 인터넷을 못 쓴다고 들었다. 일주일 정도 SNS 없이 지내야 한다. 상상이 안 된다. 하루도 안 보면 불안한데. 하지만 어쩌겠나. 가야 한다. 가족의 기대, 학교의 명예, 그리고 뭔가 모를 의무감. 나는 제1동포 청년이고 이게 내 역할이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는다. 꿈속에서라도 답을 찾을 수 있을까?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 속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하지만 꿈은 언제나 뒤죽박죽이다. 도쿄와 평양이 섞이고 일본어와 조선어가 뒤엉키며 과거와 미래가 충돌한다. 나는 그 사이 어딘가에 서 있다. 하루키는 내 일본 이름이다. 조선 이름은 성혁이지만 대학 들어와서는 주로 하루키로 통한다. 조선대학교 4학년 내년이면 졸업이다. 졸업 후 진로는 이미 정해졌다. 청년 경제부에 배치될 예정이다. 아버지의 뜻이자 학교의 기대이며 어쩌면 내 운명이다. 작년 겨울 나는 수학여행으로 평양에 다녀왔다. 5년 만에 재개된 프로그램이었다.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된 것이다. 일주일간의 여정. 만수대 기념비, 주체 사상탑, 개선문, 김일성 광장. 교과서에서 보던 장소들을 직접 밟았다. 감회가 남달랐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사실 관광 같았다. 낯선 나라를 구경하는 느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따로 있다. 평양 외곽, 엄마의 고향 마을을 방문했을 때다. 허름한 농가에서 먼 친척 할머니를 만났다. 여든이 넘으신 분이었는데 내 손을 꼭 잡으시며 눈물을 흘리셨다. 내 어머니 닮았구나 라고 하셨다. 집안은 어두웠고 화장실은 재래식이었으며 난방도 제대로 안 됐다. 할머니는 우리를 위해 귀한 음식을 내오셨지만 나는 제대로 먹지 못했다. 위생 상태가 걱정됐다. 미안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모두 조심스러웠다. 뭘 말해야 하고 뭘 말하지 말아야 하는지 암묵적으로 알고 있었다. 한 친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생각보다 가난하더라.
다들 고개를 끄덕였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창밖으로 동해가 펼쳐졌다. 바다 위 어딘가에 보이지 않는 선이 있다. 북한과 일본을 가르는 선. 나는 그 선 위에 서 있다. 대학 생활은 편안하다. 모두가 비슷한 배경을 가졌고 비슷한 고민을 한다. 하지만 동시에 답답하다. 캠퍼스 밖으로 나가면 현실이 기다린다. 우리는 소수자다. 일본 사회에서 제1조선인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조선학교는 문을 닫고 조선적을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난다. 청년도 약해지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최근 김정은 원수님이 제1동포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신다는 소식을 들었다. 작년에도 올해도 평양으로 초청해서 직접 만나셨다고. 심지어 당 청사에서 기념사진까지 찍으셨다고. 선전용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부모 세대는 감격한다. 원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고. 나는 그들의 눈물을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 세대는 다르다. 아버지 세대는 북한을 조국으로 믿었다. 하지만 우리는 의심한다. 인터넷이 있고 정보가 있고 비교할 수 있다.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음악을 듣는다. 북한 내부에서도 젊은이들이 한류에 빠져든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반동 사상문화 배격법 같은 걸 만들었다고. 아이러니하다. 조국이라고 부르는 나라가 우리 세대를 두려워한다. 며칠 전 아버지와 심한 다툼이 있었다. 내가 졸업 후 진로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싶다고 말했을 때였다. 아버지는 화를 내셨다. 내가 누구 덕분에 여기까지 왔는지 아느냐고. 조직을 배신할 셈이냐고. 나는 배신이 아니라 다른 길을 찾고 싶다고. 일본 사회에서 일반 기업에 취직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으시다가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셨다. 그 말이 진심인지는 모르겠다. 아버지도 힘드실 것이다. 평생을 총련을 위해 살아오셨는데 아들이 다른 길을 택하려 하니. 하지만 나도 내 인생이 있다. 25살. 더 이상 어리지 않다. 선택의 시간이 왔다. 캠퍼스 도서관에서 창밖을 본다. 봄이 오고 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 일본의 봄은 아름답다. 이 땅에서 태어나 자랐다. 일본어로 생각하고 일본 문화 속에서 살아왔다. 하지만 일본인은 아니라고 배웠다. 북한 사람도 아니다. 가본 적도 거의 없고 살아본 적은 전혀 없다. 그럼 나는 누구인가? 제1조선인. 그게 내 정체성이다.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는 존재. 일본에서는 외국인이고 북한에서는 해외 동포다. 한국에서도 이방인 취급을 받는다고 들었다. 우리는 국가 없는 민족인가? 아니면 국가를 넘어선 민족인가? 며칠 후면 학교에서 김정은 원수님의 최근 교실을 학습하는 시간이 있다. 김치를 담가라. 치마저고리를 입어라. 솔직히 우스꽝스럽다. 도쿄에서 김치를 담그는 집이 얼마나 될까? 치마저고리를 입고 다니다가 차별받는 현실을 아실까? 평양과 도쿄는 비행기로 2시간 거리지만 실제로는 다른 세계다. 그 간극을 북한 지도부는 이해하지 못한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원수님이 기대하시는 것, 제1동포 사회의 재강화, 새로운 충성 세대의 양성,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원수님의 충성스러운 전사가 아니다. 그저 두 세계 사이에서 길을 찾는 젊은이들일 뿐이다. 아버지 세대와는 다르다. 우리는 선택할 것이다. 조선적을 유지할 것인지, 한국 국적을 받을 것인지, 일본으로 귀화할 것인지, 총련에 남을 것인지, 떠날 것인지. 나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더 이상 누군가가 정해준 길을 무조건 따르지는 않을 것이다.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한다. 설령 그것이 아버지를 실망시키고 조직을 떠나는 일이라 해도 도서관 책상 위에 펼쳐진 역사책을 본다. 제1동포의 역사, 강제징용, 전후혼란, 차별과 투쟁, 조직의 탄생, 북송사업, 분단의 비극.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다. 그들이 겪은 고난을 생각하면 죄송한 마음이 든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다. 우리는 새로운 답을 찾아야 한다. 창밖으로 학생들이 걸어간다.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진지한 얼굴로 이야기를 나눈다. 우리 모두 고민하고 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답은 없다. 하지만 질문은 계속된다. 봄바람이 벚꽃잎을 흩날린다. 꽃잎은 바람에 실려 어디론가 날아간다. 정해진 곳 없이 자유롭게.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국적도 조직도 의무도 벗어던지고 그저 하루키로, 성역으로, 나 자신으로 살고 싶다. 하지만 그게 가능할까? 제1조선인으로 태어난 순간 이미 짊어진 무게가 있다. 역사의 무게, 가족의 기대, 민족의 정체성.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아니면 끌어안고 가야 할까? 도서관 문을 나선다. 캠퍼스는 고요하다. 저 멀리 도쿄 스카이트리가 보인다. 634m 높이의 타워. 이 도시의 상징. 나는 이 도시에서 태어났다. 이곳이 내 집이다.